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ESG는 무엇인지 그 의미와 배경, ESG 공식 체계와 측정 동향에 대해 말씀드릴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정아름, 박형근입니다. 자, 요즘 많은 기업들이 ESG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ESG라는 게 도대체 뭐죠? 이미 아시겠지만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과 같이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제 ESG라는 개념은 사실 개별 기업을 넘어서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미 예전부터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일찍이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가격 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외부 효과를 측정하고 이것을 기업의 성과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시도가 있었던 그 중심에는 주로 기업이 일으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번 60, 70년대로 가볼까요? 60, 70년대에는 인종차별과 인권, 이와 관련된 사건이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회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로 1960년대에 일어난 남아공 샤프빌 대학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때는 흑인에 대한 아파르테이트, 즉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과 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남아공의 법안이 하나가 통과됐죠. 다른 인종을 분리된 지역에 격리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그런 인종차별이 법안으로 통과될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쪽, 반 알파르테이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들도 그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는 거네요. 네, 이 사건으로 약 7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200명이 가까운 사람이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그 국제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미국 상공회가 당시 남아공에서 최대 고용주였던 미국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남아공에서의 사업 철수를 요구하게 되죠. 비록 사업 철수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제너럴 모터스의 이사진으로 있던 설리번 목사가 1977년 외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 이른바 설리번 원칙을 제정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죠. 핵심은 이 설리번 원칙이 ESG의 내용 중에 인권, 노동과 같이 이 사회 분야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이 원칙을 기반으로 이후 더욱 다양한 ESG 관련 원칙이 추가되고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8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80년대에는 유난히 환경 관련 사고가 많았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기업의 공시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무엇인지, 또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현재 세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네,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1989년 엑손 발데즈호의 원유 누출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원유 운반선이었던 엑손 발데즈호가 알래스카의 암초에 충돌하면서 26만 배럴의 원유, 그러니까 약 400만 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1100마일의 해변은 싹 원유로 뒤덮였고요. 수만 마리의 바다포유 동물들과 새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1997년 미국 환경단체 세레즈가 환경운동가와 책임투자자, 종교단체와 함께 발데즈 원칙이라는 환경 분야 행동규범을 제정하게 되죠. 맞습니다. 발데즈 원칙은 이후 세레즈 원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사실 이 원칙이 제정된 이후에도 처음에는 베넨제리스,
바디숍 같은 선도적 기업들만이 원칙에 따라 환경 영향에 대한 보고를 했었죠. 하지만 이후 90년대에 들어서서는 포춘지 500대 기업 중 처음으로 소노코라는 석유 회사가 세레즈 원칙에 서명하고 연례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90년대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ESG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욱 정교한 공시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책임 투자 지수라는 것을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보스턴 증권사에서 근무했던 에이미 도미니입니다. 에이미 도미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생각보다 상당 부분 그들의 도덕적 신념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1990년 에이미 도미니의 이름을 따 윤리적 기준으로 선별한 도미니 사회지수 400, 즉 DSI 400이 만들어졌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일부 종교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 주도하던 사회 책임 투자 분야에 주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투자 펀드들은 도미니 사회지수 400을 바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근로자를 착취하는 주식을 매도하고 착한 기업들에게 적극 투자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주주 행동을 통해서 월트 디즈니의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던가 코카콜라의 재생 가능 용품 사용을 확대한다던가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후부터 단기 성과주의에 대한 반성과 자본주의 시스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논의가 활발해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도 일부 환경단체나 선진 기업들만 얘기하던 이슈에서 벗어나서 이 글로벌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글로벌 차원에서 두 가지 커다란 지속가능한 목표가 수립됩니다. 하나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라고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인류, 환경, 경제, 사회에 관한 17가지 목표이고 다른 하나는 파리기후 협약에서 결정된 환경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전 지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G 공시 체계가 더욱 다양해지고 SASB와 같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공시 체계들이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ESG 관련 공시에 대한 요구를 받기도 하잖아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연계 주주 서원을 통해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ESG 관련 정보는 이제 단순히 착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피투자 기업이 미래에도 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더불어 기후변화까지 잘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필수 정보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ESG라는 게 전 세계적인 담론이 되다 보니까 공시나 측정 체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는 참 좋은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측정 체계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비교하는가, 이 비교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죠. 이 기준이 단일하지 않으니 자본시장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어느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투자하기가 어렵고요. 기업들 역시 자꾸 새로운 공시 기준을 요구받게 되니까 작년 성과에 대한 연도별 트렌드를 비교하고 발전 상황을 확인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죠. 이에 따라서 단일한 글로벌 ESG 공시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ESG 공시 표준을 만드는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건 EU였는데요. 2018년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EU는 ESG 공시에 대한 다양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그러니까 CSRD를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 친환경 활동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인 텍소노미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인권 상황을 실사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 상품에 대한 라벨링 등 전방위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네, 이와 더불어 EU는 2024년까지 기업의 재무 정보와 ESG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공시 시스템, 즉 ESAP를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일정 규모의 기업들은 EU에서 정한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하고, 투자자나 소비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보고 자유롭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착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착한 기업들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EU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EU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독일 기업인 아디다스가 이 신장 위구르 면화 생산지의 노동 환경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거절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EU의 법제화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법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브뤼셀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EU에서 만든 법을 따라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EU의 법제화가 사실상 글로벌 규칙이 되는, 글로벌 원칙이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현 시대 흐름상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EU에서 제시한 공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EU에서 2021년 제시한 이중 중요성이란 개념, 이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는 것이 뭔가요? 이중 중요성이라는 것은 바로 투자자 등 재무적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와 그 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구분되어야 되고, 두 가지 중요성을 기준으로 구분된 ESG 이슈들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중요성의 기준이란, 첫 번째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 또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한 것이 있겠죠. 이것은 value to biz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고요. EU 내부의 공식적인 용어로는 재무적 중요성이라고도 합니다. 둘째는 투자자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인 거죠. 이는 value to society라고도 하고 value to environmental 정보라고도 합니다. EU의 공식적인 용어로는 영향 중요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이 value to biz에 대한 정보가 중요해진 배경은 뭔가요? 기존의 재무정보 중심의 재무제표 공시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나 이러한 부분이 측정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IIRC라던가 GRI 등 다양한 측정 관리 방법론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와 같이 측정과 평가, 관리 기준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국내외를 통틀어 ESG 관련 측정, 평가 기준이 60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600개가 넘는다고요? 네. 그럼 측정 관리 방법론의 주요 내용들은 어떤가요? 지속가능 공시체계 개발 기구에서 발표한 다양한 측정 관리 방법론들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중요성 측면인 재무적 중요성에 근간을 두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요소 정보에 집중하는 방법론이 다수입니다.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기준도 있긴 합니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떤 체계와 지표를 가지고 작성되어야 되는지 이에 대해 표준을 정하는 건 더 까다로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투자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업이 사회나 환경에 미친 영향보다는 환경과 사회로 인해서 기업이 받는 영향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value to biz에도 정확한 기준이 이제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환경과 사회 변화로 인해서 기업이 받는 영향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광범위한 관심과 지지를 받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기준 논의는 IFRS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IFRS 재단은 지난해 ISSB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올해 말 일반 원칙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시 기준을 공표할 예정인데요. 올해 초에는 이 공시 기준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IFRS가 ESG 공시 기준도 맡게 되면서 ESG 정보 공시가 재무정보 공시와 동일한 공시 기간, 또 동일한 범위, 그리고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추전국시대 같았던 다양한 ESG 공시 체계들의 영역이 점차 통일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간 지속가능성 보고의 주요 기준 제정 단체였던 IIRC, SESB 같은 것이 이미 IFRS에 합병되거나 합병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 발표된 ISSB의 공개 초안 내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IFRS ISSB는 올해 2022년 3월 31일에 투자자의 정보 요구에 따라서 지속가능성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가별 요구사항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공개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IFRS S1 일반 공시 원칙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 정보를 지속가능 보고서에 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요소로 인해서 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는데요. 재무적 중요성만을 고려한 정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IFRS S1 일반 공시 원칙은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한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IFRS는 기업에게 크게 4가지 범주에 대해서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배구조예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감독하거나 관리하는 지배구조가 무엇인지 제안하고 있고요. 둘째는 전략인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공시하라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까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관리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평가하고 또 기업이 관리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공시하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지표 및 목표입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또 감독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크게 모든 산업 전반이 동일하게 공시해야 되는 지표와 또 산업에 따라서 다르게 공시해야 하는 지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산업 전반이 동일하게 공시해야 하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배출량 스콥 1과 그리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배출량 스콥 2, 소유 자산을 제외한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모든 배출량인 스콥 3까지 공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FRS 공개 초안이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IFRS의 S2가 기후 관련 공시인 것은 IFRS가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에서 최우선 과제로 기후를 선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에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요소별로 S3, S4 기준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주제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밸류 투 비즈에서 밸류 투 소사이어티로 넘어가 볼까요? 밸류 투 소사이어티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Value to Society 이 개념은 이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거나 이 초래하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이 자신의 비즈니스 활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활동의 결과가
이 지리적으로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그리고 토지 이용 변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수 있겠죠. 수자원이나 광물과 같은 자원 고갈의 문제는 또 후세의 지속가능 발전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이와 같이 Value to Society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언어, 즉 재무 정보로만은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자와 소비자, 이 지역 커뮤니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역시 더 이상 기업과 환경, 사회의 관계가 파괴적이고 또 상호 위협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밸류 투 비즈 정보를 통해서는 기후 변화와 같은 위험과 기회에 기업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밸류 투 소사이어티 정보는 기업이 정의한 목적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듯 이중 중요성, 즉 이 기업이 환경, 사회와 더불어 왜, 어떻게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 투 소사이어티를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이미 국제적으로 임팩트 측정,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측정 방법론과 체계가 있습니다. 13년부터 소셜 밸류 이니셔티브라는 이 글로벌 기업 협의체가 개발한 기업 제품 서비스의 사회적 임팩트 측정 방법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화폐적 관점을 통한 Value to Society 측정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ESG가 경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포함해야 된다. 여기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은 돼 있는데 폐수 배출량, 안전사고 건수와 같이 이런 ESG 데이터들은 이 기업의 언어인 화폐로 표현되지 않아서 기업의 운영이나 이 전략 수립, 의사결정에 통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과 사회, 인권, 안전, 온실가스 등의 다양한 성과를 화폐라는 이 단일한 기준으로 표현하고 이를 위한 단일 기준을 만들자는 논의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퓨마가 최초로 환경 분야 영향을 화폐화 측정하기 위해서 이 환경 손익 계산서를 만들었고요. 2014년에는 PwC, KPMG 같은 빅4 회계법인이 환경 그리고 사회 분야까지 모두 포함한 화폐화 측정 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2017년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단일한 기준의 화폐화 측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실제로 2019년에는 단일 화폐화 측정 체계 수립을 위한 글로벌 기업가 모임, 즉 Value Balancing Alliance라는 이니셔티브가 설립돼서 현재까지 화폐화 측정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SK도 이 부회장사 그리고 창립 멤버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HBS, 즉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도 이 화폐화 측정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화폐화 측정을 통해 생명이나 생물의 다양성과 같은 화폐화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한 윤리적 이슈나 화폐화로 측정하기 어려운 데이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렴풋 드는데요. 그럼 밸류 투 소사이어티의 화폐화 측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 소셜 밸류 이니셔티브는 이 화폐화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량적 측정도 이게 참 문제가 많다,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화 측정의 필요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조지 세라페임 교수는 화폐화 측정이 쉽지 않고 윤리적 위험성이 있지만 이 화폐화 측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지속되는 수많은 환경 사회 이슈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 화폐화 측정이 전략적 의사결정 그리고 보다 직관적이고 시적절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지 세라페임 교수가 총괄하고 있는 IWAI, Impact Weighted Account Initiative, 이 이니셔티브와 협력을 통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화폐화 측정 완결성의 필요 조건은 아주 다양합니다.
무엇을 측정할 것인지의 중대성 평가 이슈, 화폐 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환경 사회적 비용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 또 어떤 기준 이상을 사회적 성과로 볼 것인지의 이 기준의 문제, 베이스라인 문제죠. 창출된 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귀속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사실 아주 많습니다. 화폐화 측정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관리 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의 기획, 그리고 포트폴리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측정이 고려돼야 합니다. 또한 측정 자체가 경영관리의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성원 교육, 그리고 참여, 목표 설정, 제도나 문화, 또 리더십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경영 과정과 요소와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SK가 화폐화 측정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이 화폐화 측정은 전략적 ESG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 대외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정 방법론의 진화를 위해서는 SK 혼자 이 측정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기업과 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측정의 비교 가능성과 효용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화폐화 측정 방안에는 많은 기업과 산업의 참여를 통해서 그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ESG와 ESG 공시 그리고 측정에 대한 담론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고 연구해야 할 우리의 숙제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이야기는 2000 서브 포럼에서 함께 해볼까요?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정아름, 박형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